안녕하세요. JCN 닥터스 울산 이규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우리 몸의 혈관에도 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유독 다리가 붓거나 무겁고 핏줄이 튀어나온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증상이 하지정맥류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 닥터스 울산에서는 지나치기 쉬운 혈관 질환, 하지정맥류의 경고라는 주제로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 환절기 하지정맥류의 다양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이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진 것 같아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서 반팔 입고 다녔는데 이젠 긴팔을 입어도 조금 시원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조금 생활하기 편해졌는데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여전히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온 변화가 큰 환절기에는 하지정맥 증상이 악화되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환절기는 사실 혈관 건강도 꽤 영향을 받는 시기다 보니까 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환절기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서서 환절기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환절기에는 왜 하지정맥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걸까요? 이 환절기에는 아침과 저녁 일교차가 크고 기온 변화도 심한데요. 이런 날씨의 변화는 우리 몸의 혈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정맥은 탄력이 약한 혈관이다 보니 기온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 혈관의 탄력이 이미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 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그 안에 있는 정맥 판막에 무리가 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붓기, 통증, 피로감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하지정맥 증상이 있는 분들은 환절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는 분들이 환절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는데요. 앞으로 다리 건강에도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요즘같이 선선한 날씨에는 등산이나 걷기같이 야외 활동 즐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하지정맥류 발병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적당한 야외 활동은 다리 근육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건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도한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한 반복적인 자극은 하지정맥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경사가 심한 등산을 장시간 반복하거나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자주 하게 되면 정맥 내부 판막의 압력이 가중되어 하지정맥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환절기처럼 혈관이 민감한 시기에는 운동 강도와 방식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하는 운동은 오히려 하지정맥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운동할 때 방식과 강도에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하지정맥류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막상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원장님?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판막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이 역류하고 이로 인해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거나 꼬이게 되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에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맥 내부의 판막이 문을 제대로 닫지 못해 혈액이 다리 쪽에 고이게 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생기게 되면 다리의 핏줄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거나 붓고 저린 느낌, 심한 경우에는 통증과 경련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다리의 핏줄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곁에 보이는 일반적인 실핏줄과 하지정맥류의 핏줄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아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겉으로 얇게 보이는 붉거나 보라색 실핏줄은 보통 모세혈관이나 작은 정맥이 확장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미용적인 이유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하지정맥류는 심부정맥이나 굵은 표제정맥에 있는 판막이 손상되면서 혈액이 역류하고 그 결과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질환입니다.
하지정맥의 경우에는 단순히 색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혈관이 굵고 울퉁불퉁하게 돌출되고 통증이나 무거움, 붓기 같은 증상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핏줄과 하지정맥류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혈관의 깊이나 건강 상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를 단순히 보기 싫은 미용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넘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런 하지정맥류는 실제로 위험한 질환일까요? 하지정맥은 단순한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서 만성적인 정맥 질환입니다. 이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 망가지면 혈액이 제대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다리에 혈액이 고이고 정체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고 염증이나 혈전, 심한 경우에는 피부 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하지정맥을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만성적인 통증이나 부종, 피부 착색, 습진, 궤양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네. 이 다리가 저리고 피곤한데 겉으로 아무 증상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봐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런 증상이 없는 걸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의심해야 한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예, 정답은 하지정맥 의심해야 한다입니다. 맞추셨네요. 이 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내부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잠복성 하지정맥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눈에 띄는 혈관 변화는 없지만 다리가 무겁고 저리거나 붓고 쉽게 피로해진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정맥 기능 저하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이 있는데 겉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방금 잠복성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든 생각인데요. 다리가 무겁고 저리지만 외관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 특별히 살펴봐야 하는 증상이 있을까요? 예, 잠복성 하지정맥의 경우에는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며 이 저녁이 되면 부종이 생기거나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순간적인 통증을 느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겉으로 보이는 정맥이 없더라도 정밀 초음파 검사로 인해 정맥 기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나운서 이렇게 하지정맥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리는데요. 네. 이 하지정맥에 관련된 OX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다리 혈관이 굵은 남성들이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이게 맞을까요? 다리가 굵은 남성분들이 더 주의해야 한다. 예. 정답은 O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틀리셨네요. 정답은 X입니다. 이 하지정맥은 혈관이 굵거나 다리 근육이 많다고 해서 더 잘 생기는 질환 아니고요. 네.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많이 겪는 질환입니다. 아, 네. 그 이유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호르몬이 정맥벽을 느슨하게 만들고 임신, 출산, 피임약 복용 등 호르몬 변화가 혈관 탄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하지정맥류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약 2배 이상 많이 발생합니다. 또 여성분들은 하이힐을 신거나 오래 서 있는 직업, 다리를 꼬는 습관 등을 가진 경우도 많아서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르몬이 하지정맥류에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이힐을 신거나 오래 서 있는 것 같이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저도 더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환인지 또 환절기에는 왜 더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 하지정맥류 발병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지정맥류 다리 정맥 판막 기능이 손상되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역류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유전적인 요인, 즉 가족력입니다. 실제 환자의 70에서 80%가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신, 비만, 운동 부족, 흡연이라든지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습관, 온도 변화 등 다양한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유가 네.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하지정맥류가 생기게 되면 실제로 초기에는 어떤 증상들로 시작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들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하지정맥류는 혈액이 다리에 정체되는 상황에서 증상이 심해지기 쉽고 특히 오후나 저녁 시간,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이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는 종아리나 발가락에 쥐가 자주 나고 다리가 무겁거나 쉽게 피로해지며 오후가 되면 종아리나 발목이 자주 붓고 종아리나 오금 부위가 뻐근하거나 당기는 느낌, 운동할 땐 괜찮지만 가만히 있으면 저린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하지정맥류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을 스스로 자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처음에는 피곤하거나 날씨 때문이라고 넘기기 쉬운 증상들로 시작되기 때문에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먼저 이런 증상들을 자주 겪는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있고 10분만 걸어도 쉽게 다리가 피로해집니다. 네.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다리, 발가락 등에 쥐가 달랍니다. 조금만 운동해도 다리가 붓거나 아프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많이 붓는 경우입니다. 다리에 꼬불꼬불한 혈관이 드러나 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2개 이상 해당된다면 검진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개 이상이 된다면 꼭 검진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다리가 자주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는 걸 단순히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증상들이 사실은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하지정맥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나요? 너무 설명을 쉽게 잘해 주셔서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네. 이 하지정맥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수가 있다. 네, 정답은 이번에는 O라고 하겠습니다. 예, 정답은 X입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자연적으로 회복되거나 저절로 사라지는 질환이 아닙니다. 한번 손상된 정맥 판막은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가벼운 증상이라도 단순 피로나 일시적 현상을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조기에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는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점점 진행되는 진행성 질환이라면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하지정맥류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다음 키워드에서는 하지정맥류의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스 울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정맥류 치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치료에 앞서서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면 먼저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겠죠. 원장님, 병원에서는 하지정맥류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하지정맥 의심될 경우에는 먼저 혈관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도플러 혈관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혈액이 정맥 안에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또 판막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진단에 매우 유용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네. 그 외에도 드물게 CT나 MRI를 이용한 정맥조영술 같은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하지정맥류는 특히 임신 중에도 많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질환이라고 예. 들었거든요. 그런데 임산부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검사나 치료를 받는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임산부가 하지정맥류 검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임산부도 혈관 초음파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방사선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혈관의 모양과 혈류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비침습적 검사이기 때문에 태아나 산모에게 모두 해가 없습니다. 또한 통증 없이 간단하게 진행되며
검사 시간도 길지 않아 임산부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임산부도 태아도 안전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을 놓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음파 검사로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하지정맥류가 같은 상태는 아닐 것 같은데요. 하지정맥류도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나 병기로 나뉠까요? 이 만성정맥질환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CEAP 분류법으로 1기에서 6기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기는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정맥류로 1, 2mm 정도의 모세혈관이나 2, 3mm 정도의 망상정맥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2기는 3mm 이상 혈관이 보이거나 만져지는 상태 또는 복제정맥에서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3기는 부종으로 누르면 함몰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 발목 부위에서 나타나지만 하지나 발로 확대됩니다. 4기는 피부의 변화, 색소 침착, 습진, 피부 지방 경화증으로 색소 침착, 정맥성 습진, 지방 피부 경화증, 백색 위축 등 다양한 피부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5기는 피부 변화와 함께 피부 궤양으로 치유성 피부 궤양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6기는 진행성 피부 궤양으로 피부 변화와 함께 심한 진행성 피부 궤양이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하지정맥류를 그냥 방치하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말씀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섰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은 치료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하지정맥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존적인 치료, 다른 하나는 혈관 질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우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과 정맥순환 개선제 복용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이름만 들어도 일반 스타킹이랑은 확실히 다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어떤 원리로 도움이 되고 또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일반 스타킹과는 구조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발목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점점 약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압력이 자동 적용되면서 발목과 종아리에 몰려있는 혈액이 위쪽, 즉 심장 쪽으로 더 잘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그 결과 다리의 붓기나 무거움 같은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고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분들에게도 예방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보존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텐데 비교적 초기 단계의 경우 시행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교적 초기 단계 하지정맥류는 비수술 치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방법이 혈관 경화요법인데요. 문제 혈관에 특수 약물을 주입해 혈관 내벽을 서로 붓게 해서 결국 혈관이 굳어지도록 만드는 치료입니다. 네. 최근엔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히 원인 혈관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되는데요. 이 경우 깊은 위치 혈관까지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요. 혈관 강화요법에 사용하는 약물은 좀 안전한 걸까요? 혈관 경화요법은 혈관 내 약물을 주사해 혈관에 굳힌 뒤에 체내에 흡수되도록 유도하는 치료인데요. 사실 1900년 이전부터 사용된 오래된 치료법이지만 과거에는 부작용 때문에 널리 쓰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안전한 약물이 주로 사용되어 있어서 부작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보존적 치료나 혈관 경화요법으로 증상이 개선되면 참 다행이겠지만 증상이 더 심한 경우에는 결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하지정맥류 수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정맥류 수술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하지정맥 발거술입니다. 말 그대로 문제가 되는 혈관 자체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인데요. 수술 과정은 스트리핑이라고 불리는 의료용 철사나
냉동 치료기를 이용해 정맥을 통째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절개 부위가 3, 4mm 정도로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5에서 1cm 정도의 미세 절개만 수술이 가능해 눈에 띄는 흉터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치료법이 어려운 경우에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흉터 이게 걱정이 덜하다고 하지만 수술적 치료를 하다 보면은 네. 흉터 걱정이 많잖아요, 네. 사람들이. 근데 최근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흉터 부담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레이저 같은 흉터가 적은 시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질 것 같아요. 하지정맥류에도 열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많이 개발됐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꼽히는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예, 두 방법 모두 정맥 안에 가는 관을 넣고 열을 가해서 혈관을 폐쇄시키는 원리인데요. 혈액이 역류하는 문제혈관을 막아주는 치료법입니다. 먼저 레이저 치료는 말 그대로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혈관벽을 태워서 막는 방식입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열이 약 800에서 1200도씨에 이르기 때문에 강력하지만 그만큼 시술 후 통증이나 멍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고주파 치료는 약 12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일정하게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시술 후의 통증과 멍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네, 이렇게 솔직히 치료라고 하면 막연히 두렵고 아플 것 같아서 겁났는데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하지정맥류를 정말 속속들이 알아가는 기분인데요.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싶은데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하지정맥류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습관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장 기본은 꾸준한 걷기나 가벼운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이상 가볍게 걷는 습관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하고요.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다리를 움직여주거나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하지정맥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금연과 절주도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점 꼭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틈틈이 좀 실천해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만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평소에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한 다리, 건강한 생활에서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오늘부터라도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환절기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정보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 꼭 기억하셔서 일교차가 큰 환절기, 다리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이 하지정맥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볍게 다리 마사지를 해주거나 잠잘 때 발밑에 쿠션을 둬서 종아리가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혈액순환을 돕고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라도 다리를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 함께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CN 닥터스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